한 여고생의 다큐멘터리가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이후 머지않아 더 큰 지진으로 일본을 뒤흔들 거라는 예언으로 일본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때 그녀의 이야기는 일본인들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겨우 5일간의 한국 여행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녀의 이야기.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여학생의 까칠한 웃음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카미 유리코, 우리 학교에서 SNS 스타로 불리는 1학년 후배였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에 들어섰는데 모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술렁이고 있었어요. 아오이, 이거 봤어? 유리코가 올린 한국 영상. 지금 난리 났대. 화면 속 유리코는 한국 음식점 앞에서 코를 막으며 김치 냄새 역겨워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촌스러운 도시가 있다니 하며 비웃는 모습도 있었죠. 한국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1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유리코의 영상은 일본 전역을 넘어 한국까지 퍼졌고 국제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한국인들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유리코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교내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걸려온 선생님의 전화. 아오이, 수학여행위원회 회의가 있어. 목적지를 변경해야 할 것 같아. 원래 서울로 예정되었던 3학년 수학여행은 유리코의 영상 때문에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하물며 제 자신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다만 유리코의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리코는 조롱했지만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은 의견이야. 하지만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드라마와 K-POP 정도인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코의 영상 속 그 경멸의 표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서 무언가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대 안 돼.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수학여행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변했죠. 평소 온화하던 아빠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국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잖아요. 많은 일본인들이 여행 가는 곳이기도 하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는 말을 자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 가면 안 돼.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논쟁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죠. 당신이 반대한다고 아이의 미래까지 막을 순 없어요.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래라고?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 어머니가 여권을 내밀며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아버지는 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란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길 바란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죠. 사진첩을 찾다가 오래된 서랍맨 아래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소라, 남산에서 199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한국인이었어요. 아버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녀의 미소는 너무도 행복해 보였죠. 아버지의 표정도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잊으려는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에게 남긴 그 흔적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또는 보지 않으려 했던 한국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이야? 친구 미도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았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일본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미도리, 이거 봐. 모든 안내문이 일본어로도 되어 있어. 공항 곳곳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이 서툴지만 친절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었죠. 가끔 어르신들이 타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르네. 반 친구 하루카가 속삭였어요. 열차가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푸른 산이 보였어요. 서울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독특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죠. 명동에 도착해 첫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식당에 들어갔고 직원이 건넨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문해? 미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인 대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일본에서 오셨죠?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그들은 메뉴 선택을 도와주었고 심지어 주인에게 우리를 소개해 특별 서비스까지 받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그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별 말씀을요. 저도 작년에 도쿄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저 그 친절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처럼 깨끗했지만 더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 번의 결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통합 결제 시스템이었죠. 아오이, 봐봐. 현금도 필요 없고 카드도 꺼낼 필요 없어.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돼. 하루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즉시 몇몇 젊은이들이 다가가 도왔고 그중 한 명은 노인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유스와 유리코의 영상에서 본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혼잡하고 무질서하며 불친절하다던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 투어를 시작으로 둘째 날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정문 광화문 앞에 서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법궁이라는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도시의 소음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경복궁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민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죠. 경복궁은 1095년에 지어진 조선의 첫 번째 궁궐입니다.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넓은 뜰과 아름다운 정각들을 지나갔어요.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일본의 성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품고 있는 우아함과 역사의 깊이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죠. 이 건물은 근정전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던 곳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넓은 뜰에 서 있는데 갑자기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이제 곧 우리가 방문할 곳은 향원정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근처에서 1895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민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있었죠. 왜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죠. 이후 우리는 왕비가 살았던 공간과 그녀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요약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곳에서는 생생한 역사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왜 한국을 이야기하기 싫어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죠. 과거의 상처는 양국 모두에게 깊었고 그 흉터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으니까요.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역사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들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고난의 역사까지. 특히 일제강점기 전시관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저기 아오이, 너무 무거운 생각하지 마. 친구 미도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래,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 해도 그 역사는 분명 지금의 우리를 만든 일부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일본 교과서의 역사 부분을 검색해봤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단 한 줄로 축약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사건이 아닌 사고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자국의 교육이 이렇게나 편향될 수 있다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 있는 것 같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강남역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서울 쇼핑의 중심지로 알려진 강남을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죠. 아오이,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미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루카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제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기, 나 좀 이상한데. 하루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 계속 우리 쪽을 보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려 하루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그는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죠. 설마, 몰카? 제 귓가에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옆에 앉아있던 한국 여고생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남성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여고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휴대폰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제는 영어도 섞여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에 시선이 모였고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한국 여고생 옆에 섰고 이어서 젊은 남성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남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여고생이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당신들을 몰래 촬영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몇 분간의 언쟁 끝에 그 남성은 결국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우리 3명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특히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하루카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이럴 수가.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열차가 강남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성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승객들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그의 팔을 잡았고 다른 사람은 영무원을 불렀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년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죠.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남성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피해자로서 간단한 진술을 했고 경찰은 그 남성을 연행해 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우리를 도와준 한국 여고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예요. 일본에서 왔죠? 괜찮으세요? 윤서는 우리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에 가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요즘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심각한 문제라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있죠. 하루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대부분 모른 척하거나 신고만 해요.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범죄를 키우니까요. 윤서와 다른 승객들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정의감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 나라에선 정의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광장시장이 어디더라? 미도리가 지도 앱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서울 3일차.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자주 언급되던 광장시장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활기찬 소리와 다양한 냄새가 우리를 반겼어요. 와,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 하루카가 감탄했습니다. 시장은 현대적인 서울의 다른 부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좁은 골목마다 가득 들어선 상점들,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사람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죠. 이게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이구나. 우리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 그리고 진열대마다 가득한 이름 모를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시장 중앙에는 먹자골목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저기서 뭘 먹는 거지? 미도리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메뉴판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사진이 있는 메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죠.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들도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그때 한 노년의 여성 상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천천히 영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갑자기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일본에서 왔어요? 옛날에 내 친구도 일본 사람이었어요. 우리 셋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도쿄에서 왔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의미를 전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커다란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쟁반 위에는 김밥이라는 한국식 롤과 떡볶이, 그리고 군만두가 놓여 있었죠. 먹어봐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밥 한 조각을 먹어보니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일본의 노리마키와는 다른 고소하고 향긋한 맛이었어요. 떡볶이는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옛날에 내 딸이 일본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말에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선물하며 과거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말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와요. 한국, 좋은 곳이에요. 자리를 떠나려던 우리에게 할머니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방금 먹었던 김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요.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미도리와 하루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 시장, 그리고 할머니. 놀라웠어. 미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 그래, 나도. 하루카도 동의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저는 할머니가 준 종이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은 어떤 언어보다 더 명확하게 전해졌어요. 친절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언어였어요. 광장시장은 어떤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도 더 강렬하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좋은 곳이에요. 그래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5일간의 여행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동의 밝은 거리, 경복궁의 웅장함, 광장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치고 나니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오이, 이것을 보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종이 위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1995년 3월 15일, 소라에게 이 편지가 내게 도착할 때 나는 이미 일본에 돌아와 있을 거야. 지난 1년간 서울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특히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우리가 남산에서 본 야경, 한강에서 즐긴 소주 한 잔, 광장시장에서 먹은 떡볶이의 맛,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 내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우리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으시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그런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소라야, 미안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라 정말 미안해. 켄지,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여성을 사랑했던 거군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그건 아버지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의 일이야. 그때 만난 여자친구였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을 싫어하시는 거였군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아픈 거지. 어머니가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야. 자기도 모르게 묻어뒀던 감정이 다시 올라온 거지. 저는 다시 편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는 지금과 달리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깊은 사랑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소라라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아버지도 모를 거야. 3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한국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상처를 억눌렀던 것이란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픈 사랑,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약속.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었죠. 아버지, 당신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장에 걸린 포스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 6개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도쿄 국제대학교 미디어학과 1학년생이 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가입할게요. 개강 첫 주, 저는 국제교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기간 4월 15일 5월 10일.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습니다. 주저없이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저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었어요. 필요한 것은 성적 증명서, 영어 능력 증명, 그리고 지원 동기 에세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후로 단어들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가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꼭 가야 한다면 아빠가 막지 않을게.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눈빛이 달라지더구나. 내가 젊었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어. 내가 가진 용기가 부럽구나. 내가 갖지 못했던 용기. 그날 밤 저는 영상 제작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과 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애는 조롱했지만 나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5일간의 여행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구상하며 내레이션을 적었어요. 편견은 보지 못한 이들이 만든 그림자예요. 저는 봤습니다. 듣고, 느끼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고 제1한국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던 윤서와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아오이님,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 아오이 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남산도 가보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던 날 유리코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영상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유리코는 제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배님의 다큐멘터리 꼭 보고 싶어요. 시사회 날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는 아버지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영상이 시작되고 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영상, 그것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진 않아요.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30분간의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느낀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오이가 찾은 한국은 내가 찾지 못했던 한국이구나.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다음 달 저는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추억의 장소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걸으며 편견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지만 용기는 그 벽을 넘는 날개가 됩니다.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를 놓는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니까요.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는 것. 저처럼 말이죠. 이상 다카하시 아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